자, 유전병 종류와 특징 이쪽은 시험 문제 네모나게 걸려. 나오는 스타일 중간고사에서는. 근데 수능에서는 하나야. 근데 달라. 이쪽은 그러니까 유전자 이상이 있느냐, 염색체 수혜 이상이냐가 수능형이고, 그 다음에 구조 이상하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들어가서 가계도 유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유전병의 종류와 특징, 이런 것들이 내실에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가계도상에서 너희들이 가계도를 제대로만 파악할 수 있다면 이쪽은 어렵지 않은 부분이야. 물론 수능은 어려운 거죠. 왜? 이 경우의 수를 되게 많이 주거든, 이쪽이. 여튼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게. 봐봐. 우리는 유전병과 돌연변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돌연변이란 말은 너희들 저 때 배웠지, 통합과학 시간에 개체변이라는 거 배웠지. 변이의 커다란 의미 중에는 돌연변이가 있고 유전적 변이가 있거든. 근데 너희들 보면 언제가 개체변이의 다양성이 가장 좋을 때야? 생식세포 분열에서 1분열했던 기억나냐? 유전적 다양성이 다양화되는 과정. 돌연변이는 부모의 형질하고 전혀 다른 애가 나오는 거야. 가장 중요한 점 뭐가 된다? 유전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실제로 돌연변이설에 대한 얘기들을 가만히 보면 현재 여기가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 돌연변이가 나올 수가 없어. 알았어? 문제를 푸는 중에는 돌연변이가 나올 수 없고, 현재는 이거 유전병이며 사람의 유전병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니 부모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유전되는 경우도 있고, 분열상에서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3번 같은 경우가 시험에 나온다. 알았어요? 여기 봐봐. 염색체 이상은 구조 이상과 수혜 이상으로 나누는데, 쟤는 무슨 분석으로 알 수 있다? 핵형. 핵형이 뭐니? 염색체 수나 모양, 크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 아니야? 양수검사를 통해서 이거는 아이가 딱 나오기 전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유전자 이상은 태어나봐야 알아. 애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지금 지내나. 근데 어떤 거는 4살, 5살 인지가 딱 살아났을 때 알아버려가지고 더 안타까운 경우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막 말을 제대로 못하고 소아마비 잘 걷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 알겠어요? 됐고,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 처음에 수이상이 뜨는데 이 수이상이 시험 문제 단골 출제야. 자, 수의 이상은 여기서 일어나. 당연히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느냐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이 되는데, 1분열 비분리, 2분열 비분리를 구분하는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성염색체 비분리 쪽이 거기 스타일이에요. 알았어? 상염색체 비분리는 굳이 1분열, 2분열을 구분하지 않는다. 자, 수의 이상에 의한 유전병 3개만 시험에 나온다. 다운 증후군. 남녀 구분이 없어. 애들은 21번 염색체가 3개인 애야. 알았어? 그럼 어느 한쪽이든 비분리가 되어서 N+1이라는 생식세포가 왔을 경우 형성되는 거. 그 다음에 클라인펠터 증후군. X 염색체가 2개인 미완성 남자예요. 여기서 시험 문제 출제된다면 이 아이가 생명에 걸리려면 X 염색체 2개 다 유전자가 들어가야 되지. 이럴 경우 어디서 비분리가 되었냐는 문제가 가장 트렌디한 문제다. 알았어요? 다시 터너 증후군. X 하나야. 그러니까 요 둘은 성염색체 비분리고, 요 다운 증후군은 남녀 구분 없는 애들. 알았어? 그게 바로 수 이상에 의한 유전병. 여기서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그 과정이 요걸로 나와요. 자, 보세요. 이게 비분리 현상인데 우리가 실제로 분열 과정은 8개의 원으로 구분했죠. 그쵸? 여기서 원이 잔뜩 있지만 실질적인 원은 이거 위에 누구 있어요? N, 2N짜리 뭐가 있죠? 2N짜리
홀쭉이 있었지 얘들아. 기억나니? 2n짜리 홀쭉이. 그게 DNA 복제가 되면 이런 뭐가 돼? 뚱땡이가 된다고 그랬지. 복제가 된 애들. 그죠? 그래서 두 번째가 2n은 뚱이 된단 말이야. 이것이 분열이 되면 N형이 뚱땡이가 됐지. 자, 여기서 분열이 잘못돼 버리면 상동 염색 하나가 몽땅 한쪽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어. 상동 염색지 한 장을 내가 지금 예를 들었잖아. 지금 어디 있지? 진짜 알려줬어요. 요거 관념만 조심해라. 얘가 N으로 나뉘어야 되는데 한 쌍이 모두 한쪽으로 쏠린단 말이야. 지금같이 이거 한 쌍이 모두 이쪽으로 가면 얘는 과연 염색체가 몇 개냐? 3개다가 아니야. 인간 같은 경우는 23개, 23개로 나눠야 되잖아. N으로. 그런데 하나가 더 와버리면 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24개가 되고 여긴 몇 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봐라. N 플러스 1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를. N 마이너스 1이라고 부르는 거고. 왜? N이 23이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조심해라. 한 쌍만 비분리된 거지 나머지 다 분리가 제대로 된 거야. 이런 상태에서 얘들이 바로 정상적 이분열을 하게 되면 이 생체세포 4개가 모두 뭐가 된다? 비이상적 생체세포가 돼버리는 거야. 알았니? 근데 봐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4개가 모두 생체세포로 완성이 되면 이건 정자고 난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난자는 하나만. 알았어? 특히 봐라. 요게 1분열이잖아. 문제는 여기까지 이게 정상적인 여자아이들의 배란 과정이야. 알았지?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거 몇 분열이냐? 2분열이잖아. 이거 극체다. 이거는 난자 옆에 이렇게 퇴화된 애들이 이제 붙는 거예요. 극체인데 보통 1분열로 남모세포가 형성이 된 다음에 수정이 안 되면 배란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월경한다고 하죠. 메스트레이션. 빠져나가는 거고 수정이 되면은 2분열이 진행이 돼요. 정자가 들어오는 동안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딱 나오잖아. 이건 난자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런 모양을 다르게 보여주는 문제들도 나와. 교육청 모의고사에. 이렇게 정상적인 이런 분열을 해서 이렇게 8개가 뜨면 이거 무조건 뭐냐면 이거 무조건 정자야. 이거 무조건 정자야. 이런 거 이제 분화된다고 그러거든. 니들 분화라는 표현 어디서 배워? 비림프구가 형식세포로 분화돼요. 이거 들어봤지? 항체를 생성하고 이런 말 들어봤잖아? 모양과 어떤 특징을 갖추는 형태를 분화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정자는 이 4개가 모두 우리가 보통 정원세포 출발해서 정세포가 되고 정자 4개로 모두 얘들이 뭐 된다? 분화되는데 난자는 하나로만. 그것도 14일, 28일 거쳐서 주기로 계속해서 제1 남모세포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제2 남모세포 갔다가 난세포로의 진행은 수정이 된 후에 일어나. 무조건. 알겠지? 그래서 아이를 출산한 여자들만이 제2 분열까지 끝난 거라고 보면 돼. 알겠죠? 지금 이 상태는 제1분열이 비분리가 되면 모든 4개의 생체세포가 비정상적 생체세포고 2분열이 비분리가 되면 적어도 둘은 뭐고? 정상적 생체세포고 요 둘이 N-1, N+1이 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도. 그럼 시험 문제를 출제자들은 어디 쪽에서만 낼까? 자, 요런 경우로 보면 돼. 항상 원인은 얘야. 그리고 이거를 염색체로 표현하면 이거야. 자, 이게 정상이고 이게 유전병이야. 그럼 얘가 유전병에 걸리려면 이래야 되잖아. 맞지? 그런데 아빠 정상이고 엄마도 정상일 때 얘가 나와. 얘가.
엄마 아빠가 모두 정상인데 그럼 이 Y 염색체는 누가 준 거야? 아빠가 준 거란 말이야. 이 A는 누가 줬을까? 엄마밖에 못 줘. 근데 엄마가 정상이야. 그럼 엄마는 어떤 형태일까? 이렇게 이형적합체가 될 거야. 그럼 얘가 왔다는 얘기거든. 그럼 어떤 좌측 우측 어떤 분열을 통해서 스몰 a 스몰 a가 2배가 될까? 얘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스몰 a 스몰 a가 나올 확률은 이거다. 그래서 이 문제만 이 스타일로 나와. 항상. 알겠냐?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아빠 쪽에서는 뭐가 나올까? 아빠 쪽에서는 결론적으로는 뭐가 나오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아빠가 이거 하나를 다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맞잖아. 그러면 아빠 쪽에서 다 와서 문제가 출제될 경우, 출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알겠죠? 아빠 쪽에서 모두 넘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근데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자질구레한 소리가 되게 많아. 막 얘기하는 소리가 조건이. 그럼 누가 봐도 이건 아빠 쪽에 온 거야. 알았어? 이 조건이 제일 많아. 시험 문제. 그래서 비분리 문제 이렇게 풀다 보면 다 얘야. 보면. 엄마 쪽 이분열 비분리. 알았어요? 터누는 뭐 여기 n-를 오고 여기 n 플러스 저기 그냥 n이 오면 되잖아. n-1에 n이 오면 뭐가 돼? 터너가 되는 거야. 한쪽에 x 보내주고 하나는 아무것도 없고. 알았어? 그래서 별 커다란 염려를 안 해도 된다. 이곳이 바로 수의 이상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그럼 봐라 얘들아. 이게 만약에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다운 증후군은 어떻게 나타날까? 다운은 이쪽에 n 플러스 1이 와. 그럼 이쪽에 뭐가 와야 돼? 얘가 와야 돼. 알았냐? 한쪽은 정상적 분열세포, 생세포가 와야 되고 한쪽은 n 플러스 1이 와서 만났을 때 21번이 3개가 되는 거지.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 이쪽에 한쪽에 n-1이라고 한쪽에 n 플러스 1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2n이 돼. 정상. 그지? 그런 경우 나와. 2n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가끔. 알았어요? 그건 모르겠어. 엄마 쪽에서 비분열이 일어났고 아빠 쪽에서 비분이 자꾸 자질구레한 소리가 많아져. 그 자녀는 모두 2n인데 철수는 엄마 쪽 비분열 1회, 아빠 쪽 비분열 1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럼 n 플러스 1, n-1이 왔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니까 조건에 맞춰 해석을 하면 된다 여기는. 그래서 어렵지 않다. 자, 유전병이 얘는 이렇게 만나는 얘는 안 나옵니다 거의. 18번 염색체 에드워드 증후군은 잘 안 나와요. 다운 증후군이 3염색체 유전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보세요. 성염색체 이상에서는 터너랑 클라인펠터가 잘 나옵니다. 특히 잘 나오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 내가? 클라인펠터 잘 나오고요. 그리고 클라인펠터인데 생맥 남자애 잘 나옵니다. 엄마는 반드시 이분열 비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오케이? 자, 이제 구조 이상에 의한 병은요 내신에서만 나와요. 물론 모의고사에서 옛날에 가끔 한 번씩 나왔었는데 쉽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것만 알면 되냐면 염색체 상동 관계에서 구조 이상이 되는 경우와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만 비교하세요. 자, 결실이라는 건 중간에 끝부분이 잘릴 수도 있지만 중간에도 잘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재수할 때만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중간 잘려나가는 건. 얘는 거의 끝자락 잘려나가는 거 많거나 아니면 저렇게 중간 잘려나가는 눈에 띄게 보여줘요. 알았어요? 이런 게 결실이야. 그럼 어떻게 했냐? 정상 염색체보다 크기가 작겠지. 대표적이 뭐야? 5번 염색체가 잘리는 묘성 증후군이라는 거야. 고양이 울음소리. 5번이면 DNA가 상당히 큰 거지. 걔가 결실이 되면 아이가 태어나는데 흰자가 없어. 그냥 검해, 눈이. 그리고 두 살을 못 넘겨. 그냥 죽는다. 알았니? 이렇게 1번부터 10번 사이에 염색체 이상이 있으면 죽거나 그냥 죽어서 태어나거나 태어났어도 얼마 못 산다. 알았니? 다운 증후군은 몇 번 염색체라겠지? 그래서 23살 정도까지 살아. 알았냐? 그 정도까지 버틴다고. 왜? 작으니까 염색체가. 지금 결실은 정상보다 작아지는 거고 옆 위는 크기가 똑같아. 뭐만 바뀌어? 우리
모건이 뭐라고 그랬어? 대립연자는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근데 그것만 바뀌는 거야, 한쪽이. 바뀌는 거. 자, 중복은 길어지는 거야. 같은 염색체. 다 이런 일이 이 세 개가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면서 생기는 거야. 막 붙어댕기면서. 붙고 잘리고 막 이러는 현상들이 심하면 얘까지 일어나. 다른 상동의 DNA가 넘어와 버리는 거지, 한쪽으로. 이거 이제 생명과학 책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생명과학이 총 몇 단원이냐? 5단원이다, 5단원. 알았어? 기말고사 5단원 니네 시험범위잖아? 실제로 5단원인데 책을 샀어. 친구랑 책을 비교해보니까 얇아. 봤더니 3단원이 빠진 거야. 이게 결실이야. 알았죠? 그 다음에 5단원을 샀어. 크기를 맞추면 똑같아. 두께가. 열어봤더니 1, 3, 2 이렇게 돼. 단원이. 바뀐 거지. 이게 여기야. 자, 샀어. 책이 두꺼워. 내가 땡겨봤네. 그지? 봤더니 1, 2, 2, 3, 4 이렇게 2단원이 하나 더 있어. 이게 중복이야. 자, 책을 샀어. 뭔가 이상해. 두께도 그렇고 뭐지? 들여봤더니 맨 마지막 단원에 3단원 물리가 들어온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 갔어요? 이런 게 전자인데 시험에 잘 나와요. 전자. 알았어요? 이거 잘 나옵니다. 전자. 서로 다른 상동에서 일어난 거고요. 전자하고 니네가 헷갈리는 게 난 교차라는 게 있어. 생투 들어가면. 그건 같은 상동 관계에서는 교차다. 서로 겹쳐져가 바뀌는 거. 알았어? 전자는 서로 다른 상동이야. 명심하세요. 다음. 유전병의 예에서 고양이, 으름, 중욱은 뭐라고? 9주 이상이야. 결실. 5번 염색체. 그리고 이렇게 염색지도 주잖아? 그럼 누구만 봐라 얘들아? 21번이랑 성염색체만 봐. 무조건. 알았냐? 지금은 여기에 뭐 5번 염색체 써줬는데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는다. 21번이 정확하게 몇 개 있고 성염색체가 몇 개 있는지만 봐라. 알겠냐? 오케이? 됐어? 뭐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니 윌리엄스 증후군이니 저런 거 나오지도 않는다. 알겠냐? 다음.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 이것만 기억해. 얘는 태어난 후에야 알 수 있는 병이야.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으니까. 알았어? 그럼 뭐만 우리가 볼 수 있다? 염색체 이상만 볼 수 있는 거야. 알았어? 그 양수라고 있어. 아이들 태아를 감수는 거기에는 태아의 그 표피세포가 이렇게 떠다니거든. 그걸 통해서 핵형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얘들 못해. DNA 검사를 다 해야 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얘들은 태어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자, 유전자 이상에 대한 유전병 중에 남모양 적혈구 균열증은 너무 유명하잖아. 너네 어디서 배웠어? 개체변이 적응해서 배웠잖아. 어디에서 유행하냐 얘?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많이 얘들이 그 부족들이 다 이거 걸려있어. 뭐에 강해? 말라리아에 강해 애들이. 이 형태, 여기 있는 형태가 정상적인 적혈구는 산소가 많은 상태에서 팽창을 해서 산소를 싣게 되는데 이 남모양 적혈구 균열증은 산소만 많아지면 얘가 쪼그러들어. 산소를 안 빨아들이는 거지. 악성 균열에 시달리는 병이거든. 그러니까 중앙아프리카의 그 사람들은 말라리아는 괜찮은데 좀 이러다 쓰러지고 막 이래. 균열이니까. 알았어? 그런 경우가 있다. 봤더니 저기에 보면 우리가 저 생명 중심 원리에서 그거 배우잖아. 코돈이라는 거. 아미노산, 부호. 그지? 근데 여기 보니까 글루탐산 대신에 발린이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이게 이제 코돈이 아미노산 지정해가지고 가서 뽑아주잖아. 그래서 리보솜에서 얘를 제다니체에서 막 단백질을 합성하거든. 그 과정이 잘못된 거지. 대부분 보면 우라실이 원인이야. 우라실이. 걔가 변형을 일으킨 주범이야 항상. 알았어요? 그런 것들 보자. 자, 막현상 변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소가 굉장히 많은 쪽에서 얘가 유달리 약해지는 거. 이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특징이다. 됐고 이거는 유전자 검사로밖에 알 수 없는 거야. 핵형 분석으로는 알 수 없다. 여기 있는 것들 다 그래. 너네 알비노증은 알고 있지 니들. 진짜 친구 중에 알비노증 있는 애들 있어. 얼굴이 창백해. 그리고 안에가 보여. 뼈가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핏줄. 옛날에 저기 고등학교에 쌍둥이가 그랬는데 애들. 그래서 햇빛을 못 봐. 무조건 다 얼굴.
그래서 맨날 그늘로 다녀야 되고 모자 쓰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 백사자 이런 것들 백호들이 다 이거잖아. 알비노처럼 백사 앞에 백자 붙이는 애. 알겠어요? 그런 것들 헌팅턴 무도병이 낭성 섬유증이니 페닐케톤조증이 다 유전자 검사를 해야 알 수 있. 태어나봐야 아는 거다. 다 알겠죠? 됐고 뭐 이거 핵형 분석하는 원리야. 알겠어요? 육모막이라든가 양수검사라든가 요런 걸 통해서 염색체 이상은 볼 수 있다. 하지만 유전자 이상은 볼 수가 없다. 이게 주안점이야. 알겠어요? 여기 있는 문제들 유전병에 대한 설명 뭐 그럭저럭 그죠? 됐고 여기 여러분 요거 한번 볼까? 지금 이거 몇 분열 비분리 같아? 그러니까 1분열 비분리지. 이거 남자 쪽에서 비분리가 된 거잖아. 여기는 2분열 비분리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누구랑 만나느냐 잘 봐라. A랑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애가 만나잖아. 이거 2A냐. 이 둘이 만나. 2A. 왜? 얘는 n 플러스 1이고 얘는 뭐니까? n 마이너스 1이거든. 마치 정상 같아. 알겠어요? 그런 문제도 많이 나온다. 됐고 뭐 클라인펠턴이 터너니 초여성 증후군은 여기서 안 나오겠네. X가 3개 있으면 초여성 증후군이거든. 그런 거 나오지도 않으니까 클라인펠턴하고 터너만 봐. 알았죠? 됐고 저건 뭐 전자과정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중복과정 결실과정 뭐 이런 거 보여주네.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됐어요? 이것도 그렇죠. 결국 요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연습상 볼 테니까 이렇게 딱 서 있으니까 이거 무슨 유전이야 그죠? 반성이에요 반성. 알았어요? 반성인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A, G 중에 한 사람의 핵형 분석 결과 21번 보세요. 멀쩡해요. 성 보세요. 아 이거 터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알았습니까? 둘 중에 하나야 항상 시험 문제는 이 집안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1회 일어났고요. 다른 돌연변이 일어나지 않았다. 1회 일어났다는 건 하나는 정상적으로 줬는데 하나가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몇 분열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고 안 물어봐요. 1분열도 되고 2분열도 되잖아.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이거는 터너 1번의 답은 그죠? 자 누구의 핵형인지 기호를 써라. 잘 찾아가 봅니다. 잘 보세요. 얘는 분명 종록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는 유전병 생명이죠. 하나는 정상. 그러면 얘는 무조건 이거잖아요. 맞죠? 얘도 무조건 이거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렇다면 이겁니다. 얘는 이해가 가지만 얘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아빠가 이거잖아. D가. 그럼 얘는 분명히 이거 있고 이거 있어야 되잖아 지금. 근데 이게 없다는 얘기야. 얘야 G야. 알았어? 이거 누구 쪽에서 비분열이 일어난 거야? 아빠 쪽에서 비분열이 일어난 거야. 알았어? 그게 몇 분열 비분리가 의미가 없다는 거야. 1분열도 되고 2분열도 되니까. 알겠냐? 그래서 가의 A 중에 누구의 핵형입니까? G가 답이고요. 나의 핵형을 가진 사람의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45개다. 맞잖아요. n-1. 나의 핵형을 가진 사람의 성별은 누구다? 여자입니다. Y가 없기 때문에. E의 정록 생명 유전자형을 보세요. E. 얘 누구예요? C가 반드시 얘 줬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아빠가 누구 줬어? 그 잡종이에요. 이형적파. 그래서 맞아요. F의 정록 생명 대립 유전자는 누가 준 거예요? C가 준 거죠. 아들 내미는 엄마가 책임지잖아. G는 D로부터 X염색체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받았으면 정상이죠. 다음 C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 중에 감수 1분열에 비분리되어 아니에요. D가 비분리하는 거. 이해 가냐? 오케이. 그렇게 풀면 돼요. 다음. 오 끝났네. 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생태계와 개체군이다. 이쪽 지역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문제들이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되게 많아. 다시 말해서 전체적인 생태계의 구성을 짚어준 다음에 요 오늘 단어는 작용, 반작용 쪽이 굉장히 시험에 깊게 나와.
좀 깊게 좀 볼 수 있도록 하고 생명과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약간 물리적인 부분도 들어와 파장적인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상호관계야. 어렵진 않으니까 개체간인지 군집간인지 구분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쪽에서 조금 계산할 수 있는 게 방형구법이야. 그거 잘 해놔. 문제 여러 문제 풀어봐. 출제제가 기준에 따라 바뀌니까 피도라든가 빈도라든가 밀도라든가 알겠어요? 근데 피도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와요. 빈도하고 밀도가 거의 100% 나오니까 그거 구하는 연습 잘 하세요. 그것만 뽑아서 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 자, 우리 처음 보이는 게 무엇이냐면 생태계란 개체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통합과학에서 어디 부분이에요? 생태계 구성요소라는 단어 있죠? 거기와 일치되는 부분인데 요 생태계라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들은 이미 언제 배웠지? 막 이럴지 모르는데 지구과학에서 배웠어요. 여러분들 판이 하나로 합쳐진 때가 언제예요? 고생대 말기잖아. 아, 이거 왜 가르쳐 주냐고요? 얘들도 사수하면은 이제 통합과학을 가야 되잖아. 그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공부합시다. 알았어요? 고생대 말기에 얘들이 어떻게 돼요? 판기아라는 하나의 섬으로 뭉치죠. 대륙이. 그러다가 중생대로 가면서 얘들이 막 갈라지죠. 생태계가 다양해진 거예요. 알겠죠? 위도가 바뀌고 그 다음에 내륙이었던 곳이 해안선이 돼버리고. 알았지? 그럼 종의 다양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오늘의 포커스는 이것들을 부르는 이름을 찾는 거예요. 개념을. 알았지? 개념 찾아라. 여기 봐봐라. 생태계라는 전 범위를 주어줬는데 마지막 생태계가 뭐냐? 생물적 요소하고 비생물적 요소를 모두 합친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륙이 막 멀어지면서 분리되면서 생태계가 다양화됐다. 뭐야? 온도도 바뀌었지? 습도도 바뀌었지? 그리고 서식지 환경이 바뀌는 거. 그런 것들까지 생태계라 부른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출발이 누구예요? 개체죠. 저 개체에 대한 정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체 그러면 동물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식물이고 하다못해 누구도 있어요. 분해자도 있습니다. 알았어요? 개체는 너무 다양한 거고 또 하나 개체군에 대한 정의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정의에 이름알이 있어요. 일정한 지역이요. 알았어요? 우리가 쉽게 보면 같은 종입니다는 잘 알고 있는데 지역이라는 표현을 놓쳐서 개체의 다양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우는 다 같은 여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듣는 여우가 세 종류가 있죠. 사막여우가 있고 붉은 여우가 있고 북극여우가 있잖아요. 누가 덩치가 제일 커요? 북극여우가 제일 크거든요. 그럼 북극여우와 사막여우가 종이 다르냐? 아니에요. 같아요. 근데 개체군이 달라요. 알았습니까?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서식 환경이 다르면 그것도 다른 개체군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 개체군들이 모인다. 가장 편하게 설명할 때 같은 종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같은 종이라도 다르면 다른 개체군이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갈납하고 수군도의 맷새, 핀치새. 그것이 같은 핀치새 부리가 다르잖아요. 다른 개체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그것들이 모인 게 군집이다. 군집은 가장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죠? 서로 다른 종. 그죠? 이제부터 뭐가 나타납니까? 피식자, 포식자 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공생관계가 나타나고. 그래서 시험 문제 여기 아주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객체 간 상호작용보다는 군집 간 상호작용이 정말 많이 나와요. 수능에도 나오고 여러분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공생관계, 상생관계, 편리기생 이런 것들 진짜 많이 나오니까 꼭 이쪽에 가면 눈 동그랗게 또 외워요. 알겠지? 이런 것들과 비생물적 요소가 합쳐진 게 무엇이다? 생태계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느 쪽에 포커스 맞출 거냐? 얘 왼쪽에 있는 이 덩어리와 이해관계, 비생물적 요소 관계를 지금부터 파악합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야. 자, 생태계 구성 요소를 봐봐. 생물적인 요인이 있대요. 맞아요.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분해자가 있으며 생산자에도 서로 다른 개체군이 존재할 거예요. 목류가 있고요, 초류고 소본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양수림이 있고요, 음수림이 있고요. 개체군 되게 다양합니다. 알았어요? 다음에 소비자도요.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잖아요. 그죠? 보통 초식동물이 몇 차예요?
1차입니다. 걔 생산자라고 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독립적 영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애들이 생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분해자는 약간 뭐죠? 뭔 뇌게임이죠. 얘는 거기 보면 사체를 분해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물질을 순환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인데 결국 분해자도 먹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얘도 종속 영양생물. 얘만 뭐라고요? 독립 영양생물. 우리 독립 영양생물 하면 여러분들 남세균 외웠잖아요. 스스로가 만들어 먹는 애들이에요. 무슨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뭘로 바꿔주는 애들? 화학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애들. 얘들은 다 종소예요. 먹이가 있어야 사는 애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초식동물, 육식동물 여러 것들이 많은데 이들이 한때 같이 살면 뭐라고? 군집입니다. 군집. 알겠죠? 명심하시고요. 비생물적 요인은 빛, 온도, 물, 공기, 토양인데 이것들이 여기에 영향을 주죠. 그럼 얘들도 여기에 영향을 주죠.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생산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 빛, 온도, 물 보면 벌써 뭐 떠올라요? 광합성 딱 떠오르잖아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생산자하고 비생물적 요소들이. 근데 동물도 받는다는 거죠. 아까 말한 누구요? 여우요. 온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뀌잖아 아이들이.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뭐다? 작용입니다.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걸 뭐라 그런다고? 작용이라 불러요. 근데 반대로 얘들도 영향을 줍니다. 비생물적 요소에게. 나무가 바위를 부서뜨리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요소거든요. 그리고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막 내보내서 공기를 정화시키고 이런 것들도 반작용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알았어?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요 그림이 정말 많이 나와요. 시험.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이거 틀리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거 틀리면. 알았지? 이 표 틀리면.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고 이 표 틀리면 사람이 아닌 거다. 자, 여기서 봅시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써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어떤 프린트에 보면 개체군, 개체군, 개체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문제.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소비자가 얘만 있니?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3차도 있어. 뭐야? 군집입니다. 알았어요? 어찌 보면 얘들도 뭐예요? 군집이고요. 얘들도 군집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개체 간 상호작용이라는 건 이 안에서도 하나의 개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사자무리들 사이에서 닭들 무리 사이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개체. 개체 간 상호작용. 그 다음에 진정한 이런 것들이 뭐예요? 군집 간 상호작용이에요. 얘들은. 먹고 먹히는 관계, 같이 사는 관계 이런 것들. 알았습니까? 요 표 안에서 시험 문제가 다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요거 나오죠. 요런 말, 요런 거 두 개. 외워놓으세요. 문장. 그리고 자기가 틀릴 때마다 문장 써놓으세요. 여기서는 적응이 필요합니다. 비옥한 토양에서 식물이 잘 자란다. 영양분을 공급해준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생산자한테. 이게 작용이야. 그 다음 빛의 세기에 따라 이거 전형적인 작용이죠. 빛에 따라서 잎의 두께가 다르다.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생물들의 모양이 다른 거죠. 귀가 넓어진다든가 귀가 작아진다든가 이런 것들. 알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에 해당한다? 작용. 반작용이 참 많이 나와요. 식물이 낙엽이 쌓여서 토양이 비옥해지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두더지가 흙 속을 파헤친다. 지렁이가 흙을 파고 돈다. 이런 것들이요. 산소를 공급해주는 거잖아. 토양에. 그치? 이런 것들이 뭐에 해당된다? 반작용.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상호작용 뭐뭐뭐 있다는 거죠. 개체 간 상호가 있고 군집 간 상호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누굴까요? 이건? 군집 간 상호예요. 풀하고 토끼니까요. 이해 갔어요? 그런 관계들. 그럼 무슨 관계입니까? 피식과 포식 관계죠. 이해 갔어요? 피식과 포식. 누가 피식이야? 풀. 포식은 토끼. 이해 갔습니까? 이런 관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서로 군집 간 상호라고 부릅니다. 아셨어요? 자,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기억이 뭐라고? 작용. 니은이 뭐라고? 반작용. 디귿이 뭐라고? 상호작용. 엄밀히 말하면 뭐야? 군집 간 상호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랬을 때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생산자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물어볼까? 여기 비생물적 요인 모르는 사람 있냐? 비생물적 요인 몇 개 있냐? 얘기만 해봐. 3개. 3개 있지? 됐어. 저 정도 바보가 아니면 된다 이건. 틀리면 나쁜 사람 되는 거야. 나머지 여기도 작용하고 반정에 대한 기억, 니은 과정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저 지긋은 군집이야. 꼭 알고 있어. 여기 봐봐. 얘들은 계속 이렇게만 나오는데 뭐 눈신토끼하고 뭐야 스라소니 이런 관계 알았니? 저게 저 개체가 하는 얘기야. 지금은 3번은 지금 소비자하고 생산자 관계이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눈신토끼하고 스라소니 넣으면 답 아니다 이거. 왜? 걔들은 여기 내에 군집간이에요. 여기 1차하고 2차 관계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거 되게 논란의 소지 많은 문제들 많이 내. 정확하게 말하면 풀이 반드시 나와야 돼. 생산자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아까 토끼가 풀을 뜯네, 사슴이 풀을 뜯네 이런 얘기도 여기 나오는 거야. 알았냐? 이거 분명히 군집간 상호지만 생산자 소비자 관계야 이건. 알았죠? 그거 조심해.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잘 집중해라. 자기네 학교에서 이런 걸 굉장히 집중적으로 설명했다면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가. 알았어? 지금 이런 실험은 기본적으로 조작을 뭘로 줬느냐야. 지금 이 실험은 광합성이라는 이 그래프 자체가 그래. 광합성이라는 종속값에 독립값이 뭐뭐가 있냐면 이게 종속값이죠. 종속 변인이잖아요. 자, 독립에 누가 있어요? 일단 빛이 있고요. CO2 농도가 있고요. H2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얘가 선택된 거야. 이걸 뭐라고 그런다? 조작이라고 그래요. 얘에 의한 얘 과정입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작용이요. 알았죠? 빛의 세기에 따른 식물의 작용.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이 무슨 얘기냐? 지금 세로축의 데이터를 잘 보세요. 분명히 뭐라고 돼 있나요? 흡수요. 됐죠? 그럼 이 흡수에서 플러스는 뭘 의미한다? 말 그대로 흡수예요, 여러분. 근데 마이너스는 뭘 의미한다? 방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방출이 뭐예요? 호흡이죠, 호흡. CO2를 방출하는 거. 사람만 호흡하고 식물은 호흡 안 해요? 합니다. 중요한 건요. 잘 들어보세요. 이걸 사람의 기초대사량과 비교하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사람은 하루에 숨만 쉬고 아무것도 안 해도 대사량이 필요하죠. 밥 한 공기라고 합시다. 그런 사람에게 밥 한 공기를 주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결국엔 죽어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데만 영양분이 있으니까 밥 2공기는 줘야 한 공기 건사하고 나머지 한 공기 갖고 눈도 뜨고 고개도 돌리고 차로 쳐다도 보고 그리고 여분이 나오면 생장도 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식물에게는 밥이 없어요. 얘는 독립이기 때문에. 독립 영양생물이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바로 광합성할 수 있는 양이란 말이야. 그러면 출발점을 잘 보라고. 여기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0이라고 딱 써있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얘는 밥이 10공기 필요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그 위에 있는 애는 그거보다 적은 양이 필요하잖아. 그치?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기초대사량이 얘가 더 큰 거라고. 알았냐? 밥이 10공기가 필요한데 우리는 먹으면 되는 얘들 먹을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광합성을 해야 돼. 그치? 그래서 빛이 막 세져. 막 세져서 10공기만큼 광합성을 다 했을 때 요 점을 보상점이라 하는데 이 보상점의 특징이 있어. 이 보상점은 외관상 기체 출입이 없다라고 해요. 없다. 여기서 기체는 누군데? O2랑 CO2를 말하거든. 알았냐? 이게 무슨 말인가 봐봐. 분명히 빛이 있으면서 광합성을 시작해. 그럼 뭐가 발생해? O2가 발생할 거야. 그치? 근데 얘가 뭐도 해? 호흡도 해.
그 O2 발생한 거 자기가 빨아들여. 그럼 뭐를 발생해? CO2를 발생시키겠지. 근데 광합성일 때 그 CO2를 갖고 들어가. 외부에서 기체가 드나드는 것 같이 안 보인다고. 알았냐? 자기가 발생한 O2를 흡수하고 그렇게 발생한 CO2를 다시 흡수하고 호흡을 통해 CO2를 방출하는데 광합성을 통해 O2를 방출해. 그 뒷말에 뭐가 있어? CO2 흡수한다고. 알았냐? 그 O2와 CO2.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기체 출입이 어디서 일어나냐? 식물 뒤편에서 일어나지. 기공에서. 기공에서의 기체 출입이 없는 것이 보상점이다. 알았어? 그러면 보상점보다 빛의 세기가 약하면 이 식물은 죽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요거지. 요거 0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외관상 기체 출입이 없는 부분. 그래서 봐. 출발. 마이너스 A라고 써볼게.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B라고 해보자. 여기다 CO2 흡수량이라고 적어보자. 그러면 이 빛의 세기에 따른 그래프가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여기다가는 뭐 룩스 빛의 세기 조도라고 하거든. 논다면 요 지점을 뭐라고 부른다고? 보상점이라고 부른다. 기체 출입이 없게 보이는 지점이야. 그러면 이 지점은 결국 얘가 여기부터 뭐는 시작했어? 광합성을 했을 거 아니냐? 광합성을 했을 거야. 분명히 여기부터 광합성을 했을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 광합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관상 기체 출입이 없다는 건 스스로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똑같은 지점이야. 보상점. 알겠어? 그 다음부터는 봐라. 여기까지 올라오잖아. 이렇게. 그러면 파란색이 뭐냐는 거야. 이 식물이 생장을 하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광합성량인 거야. 보세요. 요걸 보면 실제로 총 광합성량 요점을 말하는 거예요. 요점. 요게 무슨 점이에요? 광포화점입니다. 빛이 더 이상 쐬어져도 광합성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요 광포화점에서 총 광합성량, 이걸 우리는 총 동화량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냐라고 한다면 A 플러스 B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총 광합성량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때 호흡량은 얼마냐? A라고 하는 겁니다. A. 알겠죠? 그러면 순 광합성량은 얼마냐? 호흡량을 뺀 값이에요. 그걸 순동화량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동화작용이니까 D죠.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광합성을 한 거야. 얘로 따지면 몇 공기를 쳐 드신 거예요? 30공기를 먹은 거예요. 근데 몇 공기는 호흡량이 쓰이고 10공기는 호흡량이 쓰이고 나머지 20공기가 총 순동화량이 되는 거죠. 아셨어요? 이걸 따져보면 양지식물 혹은 양엽식물들이 대부분 음지식물 음엽보다는 보상점이 높고 광포화점도 높더라. 그럼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광합성량을 많이 한다. 엽록체의 숫자가 많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게 조직이거든요. 잎의 조직. 표피 조직은 뭐 엽록체가 없으니 상관없고 울타리라고 해가지고 책상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 밑에가 해면 조직인데 이 둘 조직에 특히 울타리 조직 쪽에 뭐가 많다? 엽록체가 조밀조밀하게 몰려 있습니다. 이것들의 두께가 두껍고 엽록체 숫자가 되게 많은 거. 이런 애들이 누구다? 양엽식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엽은 좀 더 빛의 시계가 약한 곳에서 빛의 시계가 약하다니까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그늘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늘로 들어가면 안 보이나요? 보이죠? 빛이 약한 거예요. 그게. 알았어요? 빛이 약하다는 건 안 보인다는 게 아닙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사실 낮에 그늘 쪽이 흐릿해요.
보입니다. 근데 그 정도 빛을 받고 있어야 음역식물들이 살아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습한지대, 음지대 이런 애들은 굳이 잎이 두꺼울 필요가 없다. 그럼 그들애들은 적은 양을 먹고 호흡량이 적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호흡량도 적고 보상점도 낮아서 우리는 이렇게 보죠. 얘를 A라 놓고 얘를 B라 놓고 요 두 보상점 사이에 빛을 쬐어주면 누군 죽고 A는 죽고 B는 산다 이런 문제만. 알겠어요? 이게 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저 그래프 해석할 수 있겠어? 됐어요? 광포화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총 동화량 혹은 총 광합성량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빛이 아무리 세워도. 알았죠? 그 이하에서는 호흡량은 일정한데 총 광합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손동화량의 차이가 있다. 알았습니까? 누가 호흡량이 더 크다? 음역, 양역이 더 크다. 보상점도 높고 광포합점도 크다. 특히 이거 꼭 기억하시고. 알았어요? 알겠죠? 다음. 이제 이것은 빛의 파장에 따라 바닷속에서 어떻게, 옛날에는 여러분 이 문제가 엥겔만의 핵함 실험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여러분 생투 가서 여러분들 배웁니다. 선택한 친구들은 광합성을 할 때는요 식물이 딱 좋아하는 파장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식물에게 딱 적합한 것이 청색광과 적색광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여러분 무슨 색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고 배워요? 녹색 식물. 그러면 그 녹색 지역은 광합성을 안 해요. 왜? 어떤 식물을 봤을 때 녹색을 띈다는 건 그 색을 반사시킨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쪽 색깔 영역은 광합성에 이용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엽록체는 무슨 색을 반사한다? 녹색을 반사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죽으면 5만 가지 색깔을 다 반사해요. 그게 뭐예요? 단풍이에요. 그게. 알겠어요? 엽록체가 파괴되고 이제 슬슬 이파리를 떨어뜨리는 과정이 되겠죠? 지금 이 얘기는 뭐냐? 적색광, 청색광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얘들이 이제 어디에요? 적응을 하는 과정이죠. 여기 홍조류, 갈조류, 녹조류를 가만히 보세요. 일단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어떤가요? 짧습니다. 470. 여러분 보통 410에서 650이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여기가 무슨 색깔이고 여기가 보라색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란 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파장이 어떨수록 깊게 들어갑니까? 빛이? 짧을수록. 이게 뭔 얘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 참고로 알겠습니다. 빛은 속력이 똑같아요. 빨간색이 됐든 보라색이 됐든 자외선이든 적외선이든 C예요. C. 초당 30만 킬로. 근데 파장이 달라요.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인데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가 큽니다. 둘의 곱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외선 쪽이 강한 선이고 적외선 쪽이 약한 선이잖아요. 자외선 쪽으로 할수록 이렇게 파장이 짧답니다. 그럼 진동수가 크지요. 보라색 쪽에 에너지가 세다고요. 빨간색보다. 그러면 파장이 어떨수록 짧을수록 초단파가 에너지가 센 거고요. 고주파가 에너지가 센 거예요. 초단파와 고주파는 같은 말인 거죠. 아셨어요? 그럼 얘는 에너지가 센 애가 초과력이 큰 거죠. 지금.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생명과학이니까 뭐 봐야 돼? 생태계를 보셔요.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중에 누가 가장 넓은 파장 영역을 이용합니까? 홍조류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말하면 지금 녹조류는 그나마 어느 선 영역만 쓴다 이런 얘기죠. 지금 보면 이 아래쪽은 녹조류가 살지 못하는 건요. 이쪽 선 영역은
거의 자기 광합성 영역에서 배제된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홍조류는 이 안에까지 돌아서 지금 광합성을 할 수 있다는 건 짧은 파장인 청색광을 이용할 수 있다. 알았어? 자, 이 실험도 한번 봐봐. 이게 핵함이라는 애거든. 핵함. 핵함은 이 분열법으로 분열도 되는데 광합성도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는데 여기다가 호기성 세균을 쭉 뿌려. 얘 호기성 세균은 산소 파는 세균이야. 산소. 그리고 빛을 쬐준단 말이야. 그랬더니 호기성 세균들 특정 영역에 몰려들더라는 거야. 특정 영역에 몰려들더라. 거길 봤더니 적색광과 청색광을 비춘 쪽에 호기성 세균들이 몰려들더라. 이게 뭘 의미하냐? 광합성도 특정 파장을 이용해서 한다. 알았니? 그러니까 이건 뭐야? 작용을 받는데도 빛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빛 중에서 특정 파장만 가지고 얘가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야. 알았어? 나중에 이걸 배우면 너희들이 전자전달계 해가지고 센터에서 막 배울 거야. 광합성만 2시간 배워. 알았냐? 살벌하다 여기.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파장이 긴 적색광은 보다 낮은 곳까지만 투과가 되고 그걸 이용한 적색광을 이용한 녹조류가 많을 수 있다. 이런 말을 써준 거야. 그 다음 파장이 짧은 청색광 바다 깊은 곳까지 투과할 수 도달할 수 있어. 그렇다면 그 빛을 가지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물들은 거기까지 분포할 수 있다. 홍조류가 그렇다. 알겠어요? 이게 작용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빛의 파장이라든가, 그쵸? 아니면 색이라든가 이런 걸 봤죠? 자, 이거는 연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연속성. 지금 빛의 종류는 다 보여주는 겁니다. 작용에 대해서. 단일식물, 장일식물 얘기예요. 알았어요? 자, 보통 우리가 하루에 반을 몇 시간이라고 잡아요? 12시간 잡잖아? 빛을 12시간 이상을 쬐어야 개화가 되는 식물은 장일. 12시간이 안 돼도 개화가 되는 식물은 뭐? 단일식물로 구분합니다. 알았어요? 근데 이게 연속적이어야 돼. 12시간 거의 다가왔는데 한 10시간쯤에 전기가 나갔어. 그러면 개화가 안 돼요. 장애식물. 알았습니까? 중간에 한 번에 어떤 그런 끊김이 있어도 절대 장애일은 개화를 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에요. 알았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래요. 지금 임계시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어떤 뭐 임계라는 건 어느 때든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지는 낮이 긴 거고요. 그 다음에 동지는 또 낮이 길이가 짧지 않습니까? 어떤 임계시간을 봤을 때 낮의 시간보다 밤의 시간이 짧아지는, 그럴 때 개화되는 식물이 있고, 낮의 시간이 짧고 밤의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곳에서 개화하는 식물이 있더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장일 식물이 누가 대표적이냐 그러면 쭉 써있죠. 언제입니까? 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모든 꽃들이 장일이에요. 거의. 아셨어요? 그럼 누구냐일까요? 단일레입니다. 시험에. 특히 이거 잘 나와요. 누구? 코스모스. 알았습니까? 코스모스 진짜 많이 나오고, 국화는 니들이 거의 다 아니까 알겠냐? 가을이면 국화지. 독고마리는 뭔지 알지? 산에 들어갔다 나오면 여기 막 붙어 다니는 거 있잖아. 걔들이 단일식물. 그리고 너희들 보리라는 건 본 적 있냐? 보리? 그 논에 있는 벼 말고 밭에 있는 벼 이러면 애들이 알아듣던데. 그 보리가 언제부터 파릇파릇 올라오냐면 11월, 12월 눈이 내리는데도 파란 싹을 틔우는 애예요. 걔가. 알았어요? 싹을 틔운다는 거 꽃을 피운다는 거 아니야. 꽃은 3월에 피거든. 근데 그 뭐냐 현대 그 회장 누구야? 정주영이 그 사람이 빌빌거릴 때 이 보리 때문에 살아났거든. 그러니까 한겨울에 미국에서 연합사령관이 방문을 하는데
우리는 한겨울에 식물이 다 죽잖아. 연병장에 잔디가 다 죽은 거지, 하얗게. 그러니까 이제 이 장군이 그래도 연합사령관이 오는데 좀 파란 걸 보여주고서 사람들한테 걸었대. 자, 이 잔디를 파랗게 보이게 해주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1년 동안의 모든 오더를 그 사람한테 다 주겠다. 여러 명이 나와서 한 거야. 막 파란색 페인트도 칠하고 막 뿌리고. 근데 이게 탐탁치 않은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정주영이 보리를 심은 거야, 거기다가. 그랬더니 파랗게 올라오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로 성공가도를 달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발상 자체를 바꿔버린 거지. 보리는 그래서 이 싹이 한 11월, 12월 이때쯤 올라와서 2, 3월이 되면은 3월이 딱 됐을 때 꽃을 딱 피운다. 그래서 여름 보리는 저 산 위에서 자란 나라냐? 밭에서. 그 보리가 막 자란 곳에 냉이 같은 거 많구만. 봄에. 알겠냐? 그 다음에 독고마리도 참고로 알고 있고, 이 식물만 이런 게 아니라 얘들아, 동물도 그래. 봐봐라. 꾀꼬리, 닭 이런 애들 봄에 엄청 알낳는다. 왜? 그만큼 벌레들이나 먹이가 풍부해질 거니까. 그런데 말이야, 송어나 노루는 조금 달라. 그 쓰임새가. 일단 노루는 야생이잖아. 포식자 잡초목을 우리가 크잖아. 그래서 가을에 나. 그래서 얘가 새끼를 가을, 늦가을, 그 다음에 초겨울에 딱 나면 눈이 오잖아. 그럼 포식자가 마음껏 날뛰질 못하잖아. 그래서 새끼를 그때 낳는. 뭐 송어는 찬물에 살잖아. 수온이 낮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얘는 단일적으로 가는. 그래서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하는 애들이 어떻게 했냐. 시험에 나올 가치가 많겠지. 대부분은 다 봄에 하잖아. 꾀꼬리 주사도 봄에 깨꿀깨꿀 난리 치는데. 알겠어요? 그래서 장일식물, 단일식물 중에 누구 암기? 단일암기. 알았지? 그리고 송어, 노로, 일조 시간 짧아지는 가을 이런 것 좀 암기해놔. 알겠습니까? 다음 온도 있어요. 온도도 비생물적 요소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기에 영향을 주느냐. 여러분 이거 쭉 읽으면서 아 이런 것들은 온도류고 이건 빛류고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구분 못하면 글을 못 읽는 거예요. 보세요. 개구리, 뱀, 그리고 누구? 곰. 다 겨울잠이잖아요. 겨울잠. 그죠? 겨울잠을 잤다가 봄에 깨어나는 거. 그 다음에 철새. 적합한 장소로 이동한대잖아. 걔들은 지구 자기장을 본대잖아. 눈으로. 보고 움직인대요. 걔들은. 저기 사람만 그냥 색깔만 보고 할 건 나머지는 다 느낀대요. 그런 것들. 알았습니까? 다음에 요 추운 지방에 사는 포유류. 몸의 말단부가 작고 몸집이 큰 이유가 뭡니까? 열의 방출을 최소 줄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사막은 아니잖아. 얘는 난리를 펴야 돼. 귀가 막 넓어요. 온몸이 털인데 열이 빠져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귀를 넓혀서 열을 방출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먹이 자체가 틀려요. 쟤도 쥐고, 근데 얘는 쥐가 없잖아. 얘는 뭐 저기 곤충 같은. 야, 그저 툭툭 치고 다니죠, 마. 카메라가 멀쩡하잖아. 지금 제정신인 애가 지금 한 3명 돼요. 단지 좀 차렸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몽유병 환자 1명 있고 그냥 서 있는 좀비 하나 있고 저기 반상에 오신 할머니 한 분 계시고 아 정말 진짜 야 저기 수특은 평소에 테스트를 할 거야 내가 뽑아서. 알았어? 다음 시간에 여기 이 부분은 수특으로 시험을 볼 거다니. 자 힘들다. 여기 한번 봐봐. 나무 쪽 온대지방은 화력수. 야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상록수는 뭐냐? 안 떨어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화력수는 우리 중위도 지방인데 중위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잖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형태야. 화력수가. 낙엽이라고. 툭툭 떨어뜨릴 수 있는 형태. 그 다음에 가을 밀, 가을 보리, 싹이 튼 후, 추운 겨울을 지내야
봄에 개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봄에 피려고 멋지는겨 그냥 얘들 자체가. 그러니까 가을에 이모작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그런 게 강해. 봐라 텃밭이 조금만 있으면 뭐 키워? 저기 배추, 무, 가지, 그다 담장이 논에 뭐야 호박, 그다음 뭐 오이 막, 야 그 처마 밑에 조롱박, 공간 활용을 정말 잘하는 민족이거든. 보면 계절의 틈새에 땅이 놀질 못해. 보면 그러면 이제 봄이 되면 어떡하냐? 또 집에 있는 옛날에는 푸세식이었잖아. 매일 가는 거 뿌려주고 정말 부지런합니다. 근데 왜 부지런한지 외국 나라 살아보면 여러분 알아요. 저기 베트남 이런 데 가잖아요. 걔들 어떻게 벼농사 짓나 보세요. 한 놈이 나와서 쌀 뿌려요. 그리고 들어가 자요. 그러면 막 수놓게 올라와 쌀이. 먹다 지쳐갖고 물물 교환하고. 우리는 진짜 빽 빠지게 해야 그거 나오는 거야. 정말 효율 떨어져 우리는. 그래서 부지런해야 돼요. 아셨어요? 가보세요. 베트남 같은 데 가보면 가만히 있다 일어나서 나가면 파파야가 있어요. 그냥 바나나가 있고. 우리는 막 열심히 해서 키워놨는데 설이 맞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여기 있는 얘기들을 가만히 보면요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지금 다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 땅에 놀면 안 되는데 이게 보릿고기 오면 안 되는데 그럼 뭐 심어야 되지 뭐 이런 고민해서 농작물들을 막 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망해봐. 다 죽는 거예요. 알죠? 그 경신년 기근하고 신유년 기근인가 그때 우리나라 인구 반이 죽었대잖아. 막 뭘까? 그때 무슨 왕 때인가? 가뭄이 들었는데 그리고 그 이듬해 우박이 쏟아지고요. 농작물이 다 작살날 정도로 태풍이 한 달에 2번씩 왔대요. 태풍이. 그래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게. 그게 얼마나 부지런. 그쪽은 태풍도 안 오고 맨날 훈훈하고 옷 입을 필요가 없잖아. 따뜻하니까. 얼마나 더 우리는 막 겨울이 못 입어야 돼. 여름은 더워서 뒤집었어. 이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우리 민족.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건 아세요. 우리 정말 체구도 작았는데 밥은 엄청 처먹고 아예 밥 3공씩 먹고 복숭아 7개 먹어야 되잖아. 외국 그 선교사 그 일기에 써있어요. 이런 민족은 처음이다. 그래가지고 엄청 먹었답니다. 아, 다 이해해야 돼요. 자, 물의 답은 왜? 그러니까 이거는 수분인데요. 외부에 있는 물들을 빨아들이는 건 보사하고 내 몸에 있는 물을 뺏기지 않으려고 저렇게 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키틴질이라는 게 이거 여러분 키틴질과 큐티클층은 조심하세요. 큐티클은 식물의 잎에 있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면 어때요? 쪼르륵 흘러가잖아요. 그게 큐티클이고 쟤들은 키틴질이라고 합니다. 아주 뭐 물 떨어지면 방수 확실하죠. 그리고 사막에 사는 파충류도 얘가 거칠거칠한 표면으로 되어 있다는 건 뭐냐? 햇빛을 막는 것도 있지만 수분 흡수를 막아버리는 거야. 아예. 그리고 조류와 파충류알 단단한 껍데기로 쌓여있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이 증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알겠어요? 요런 것들이 물과 관계된 얘기. 자, 식물적인 얘기 딱 써요. 동물은 저기 됐고, 뭐 동물이라고 그러네. 파충류, 곤충은 됐고, 건생, 벌써 어떻습니까? 건조한 지역에 살아남는 식물이란 얘기예요. 그런 애들 보면 바오밥 나무 알아요? 바오밥 나무? 여기 길더라 위에 이렇게 있는 개뿔이 살벌한 거 알아요? 물이 없어요 주변에. 그래서 뒷배들 자기 키만큼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걔 뽑아내려면 난리 난대요. 엄청 크고요. 그리고 대신에 뿌리가 발달한 반면 몸 곳곳에 저수지가 많아서 사람들이 그거 부셔갖고 물 빼고 막 그런데요. 그 다음 봐요. 중생, 중간 쪽이죠. 그럼 얘는 골고루 발달하겠죠. 이런 애들은 그냥 대부분 애들이에요. 강하고 좀 멀리 있는 그런 산속에 있는 애들. 습생, 얘는 좀 이제 습한 곳이죠. 그래서 뿌리가 덜 발달해요. 왜요? 왜 우리는 자꾸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사람들을 게으르다고 해요?
어? 풍부하니까. 그죠? 먹을 게 풍부하니까. 우리처럼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잖아. 에휴, 게으른 것. 걔들이 우리 보면, 에휴, 저렇게 초싹거리고 뛰어다니고. 먹을 게 지천에 널려 있는데. 습생. 욕 같다. 그 다음에 그 수생식물 있죠? 물속에 떠있는 애들. 물이 없죠, 아예 애들은. 고기만 돌면 물인데. 그죠? 그 차라리 통기조직. 막 통과하는 거죠. 그죠? 그런 통기조직이 발달해가지고, 뭐 연이니, 불애옥자미니, 물수세미니, 연뿌리 본 적 있냐? 좋은 음식집 가면 연뿌리 주잖아. 구멍 꽁꽁 뚫려가지고. 이 통기조직이에요. 알았니? 그런 것들이 발달에 따라 그 환경에 따라서 물에 있는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 자, 공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축구. 뭐 여학생들 축구 별로 좋아하진 않잖아요. 좋아하는 팀 있어요? 있습니까? 그 충남고 애들은 학교 리그가 있던데. 니네는 없어요? 선생님들이 막 부추겨갖고 뭐 점심 때마다 리그를 연대요. 그 반대항 리그 해갖고 1등 팀 30만 원. 니네 그런 거 없냐? 뭐 점심시간 때마다 잠자는 인원수 세고 뭐 이러나? 슬핑 리그 뭐 이러면서 그 축구를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멕시코가 축구를 잘한다는 거 알 거야. 멕시코. 근데 걔들이 왜 잘하냐? 기술이 뛰어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참 오래 달려요. 걔들이 해발이 막 1400위 그쪽에 있는 나라예요. 멕시코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한 게 정상인 인구가 500만 개 정도 되거든요. 적혈구 남자가. 여자가 한 450이고요. 근데 그쪽은 남자들이 700만 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공기가 희박하다 보니까 적혈구 숫자가 많아진 건데 걔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쪽이나 일반 나라 쪽으로 가서 뛰어봐요. 난리 나죠. 700개가 움직이는. 700만 개가 참. 그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여러분들은 그거 모르겠지만 전 세계 축구의 4강을 처음 들은 게 84년인가? 청소년 축구인가 그런 거래. 그때 박종원 감독인가 끌고 왔다는데 걔들이 태백산맥에서 훈련. 그러고 간 거야. 거기가. 적응이 굉장히 잘 됐겠죠. 저기 고산지대 티베트 이런 사람들은요 그 폐의 표면적이 넓다 뭐 진짜 박성같이 세계에 큰가 보죠. 표면적이 넓다는 건 폐의 용량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고산지대 사람들 적혈구 숫자가 정상인보다 200만 개가 정도 많더라. 이런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공기가 작용을 해서 동물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사례. 자, 토양. 여기는 그냥 읽어보세요. 요거는 뭐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반작용, 작용에 대한 얘기죠. 뭐 작용은 뭐겠습니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뭐 이런 말이고 반작용은 대부분 땅굴파고 돌아다니는 애들. 알겠습니까? 걔들 얘기입니다. 알겠지? 자, 이제부터 여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만 딱 설명하고 끝낼 테니까 보세요. 개체군의 특성입니다.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은 한 종이죠. 근데 살아오는 서식 환경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종이라도. 개체군의 크기는 밀도로 나타낸다는데 여러분 밀도는 뭐예요? 면적당 개체군 수잖아요. 개체수. 그죠? 개체군을 구성하는 개체수를 면적으로 나눈다. 이걸 밀도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여러분 이걸 구하라라고 안 나와요. 밀도가 크다. 그러면요 서로 부대끼겠죠. 그런 걸 환경저항이라고 해요. 알았습니까? 봐요. 이 교실에 나 혼자 있어요. 물론 먹을 거 하나도 없고 나 혼자 있으면 부끄럽죠. 먹을 게 가득 있으면 나 혼자 있으면 어때요? 아 내가 엄청난 개체수를 늘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안에 100명 있어. 조그만 하나에 다 뒤지시오. 그거는 이거 이제 개체 밀도는 그럴 때 쓸 때 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개체군의 밀도 변화를 보시면 이런 일들이 허다하다. 알았지? 그 중에 니들이 보는 건 보통 이입이나 이출을 없애고요. 출생, 사망만 그려놓고 환경 변이 곡선을 여러분들이 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요 그래프 시험에 100% 나와요. 요 그래프 확실히 알아두세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냐? 요 빨간색 있죠? 이게 이론상 생장 곡선이에요. 알겠니? 그런데 현실은 이렇다는 거죠. 현실. 그럼 무슨 얘기냐? 개체수가 어쨌든 뭐예요? 늘잖아. 여기까지 늘잖아요. 그럼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어떻다? 많다. 이런 거를 해석하라는 얘기죠.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일정한 건 무슨 얘기입니까? 둘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왜 그러냐는 거죠. 봐봐요. 자꾸 시간이 흐르니까 이 빨간색 이론 생장 곡선으로부터 어때요? 멀어지죠. 왜 그렇다는 얘기죠? 환경의 저항이 커지는 거다. 면적이 좁아져. 단일한 면적, 일정 면적 안에서 이 실험을 하니까 면적이 좁아지고 먹이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환경 저항이 커져서 이렇다. 이렇게. 알았니? 이 그래프 100% 나온다. 니네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 저항이 어떻다고? 커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는 어떻다? 좁아지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런 거 잘 나옵니다. 시험에. 알겠지?